검은색 리무진이 빗줄기를 가르며 고풍스러운 저택의 문을 통과했을 때 한서연은 자신이 현실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음을 직감했다. 불과 며칠 전 그녀는 평범한 18살의 고등학생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천재 공학자였던 한 박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 SY그룹의 총수 권지혁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서재는 거대했고 창밖으로 몰아치는 폭풍우가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더욱 질식시킬 듯 짓눌렀다. 권지혁, 34세 나이에 SY그룹을 이끄는 남자.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유명한 그였다. 짙은 눈썹 아래 깊고 냉정한 눈은 감정을 읽어낼 수 없었고,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그의 성격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 보였다. 그는 방금 상복을 벗은 아직 교복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소녀를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혼인 서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한 종이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과 함께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기 직전 남긴 음성 메시지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아, 누구도 믿지 마라. 특히 박 부회장. 열쇠는 네게 있어. 살아남아야 해. 권지혁은 잠시 서연을 응시했다. 18살. 꽃이 피기도 전에 폭풍우를 만난 어린 새와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단순한 공포가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보려는 듯한 강한 빛을 보았다. 유일한 방법이다. 그가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버지가 남긴 기술, 프로젝트 루시드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네가 그것의 핵심이라는 것을 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주변을 맴돌고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번개가 치자 순간적으로 그의 날카로운 옆모습이 드러났다. 그들은 SY그룹 내부에도 있다. 내 숙부 박태민 부회장을 포함해서.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법적인 보호자 없이는 넌 그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그들은 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시설에 보내거나 혹은 우리 세상은 더 너무 달라. 제거하려 들 거다. 이게 그의 너와 나의 말은 현실이야. 기수처럼 정확하고 잔인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아버지의 경고와 눈앞의 남자가 제시한 끔찍한 현실이 일치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복잡한 암호가 걸린 작은 USB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 거대한 기업을 흔들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것이라는 건 분명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경멸과 불신이 어렸다. 당신은 34살이고 저는 18살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요? 권지혁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어떤 감정 혹은 감정이라기보단 철저한 결의 같은 것이 스쳤다. 세상이 뭐라고 하던 상관없다. 그가 서류를 향해 턱짓했다. 이 결혼은 거래다. 나는 네 아버지의 기술을 지키고 넌 내 법적 보호 아래 들어온다. 넌 안전하게 대학에 갈 것이고 성인이 되어 네가 가진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 대가로 넌 프로젝트 루시드를 SY그룹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한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가 거절하면요? 그녀는 물었다. 권지혁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냉혹한 현실을 알려주는 자의 여유였다. 넌 이 저택을 걸어나가는 순간 하이에나들에게 둘러싸일 거다. 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 사고였다고 아직도 믿는 건 아니겠지? 그 말에 서연의 몸이 굳었다. 아버지는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서명하는 필체는 놀랍도록 단호하고 분명했다. 한서연.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18년 인생이 끝났음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권지혁의 아내가 되었고 동시에 거대한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권지혁은 서명된 서류를 말없이 받아들었다. 그는 이 어린 소녀가 보여준 의외의 침착함과 강인함에 내심 놀랐다. 그는 수많은 거래를 해왔지만 이번처럼 기묘하고 위험천만한 거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내일 오전 10시 혼인신고서 제출 준비해. 그리고 즉시 공식 보도자료 배포해. SY그룹 권지혁 회장 한서연 양과 결혼. 이유는 오랫동안 지켜봐온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해. 전화기 너머 김 비서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연 역시 충격받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운명적인 사랑? 이 냉혹한 거래에 그런 포장을 하겠다는 말인가? 세상을 놀라게 할 겁니다. 권지혁은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놀라움은 익숙해지기 마련이지. 중요한 건 이제 넌 법적으로 내 사랑이라는 거다.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SY그룹의 황태자, 재계에서 가장 차갑고 완벽한 남자로 불리던 권지혁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에 18세 고아 소녀와 결혼한다는 소식.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 두 사람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권지혁의 냉철한 프로필 사진 옆에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찍힌 듯한 서연의 초췌하고 슬픔에 잠긴 흑백 사진이 나란히 실렸다. 재벌 총수의 충격적인 소아성애? 18세 신데렐라의 등장인가? 혹은 비극의 서막인가? SY그룹 주가 폭락, 경영권 위기 오나? 온갖 자극적이고 추악한 헤드라이트가 난무했다. 권지혁의 가족들, 특히 그의 숙부이자 그룹의 2인자인 박태민 부회장은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권지혁은 그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에 태연하게 서 있었다. 그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특히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박태민을 향해 차갑게 선언했다. 내 사생활에 대한 논의는 이쯤 하죠. 한서연은 오늘부로 내 아내이자 SY그룹의 안주인입니다. 이 결정은 내 개인적인 선택일 뿐 아니라 그룹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그는 서연의 존재를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포장했다. 임원들은 술렁였다. 18살짜리 소녀가 어떻게 전략적 판단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박태민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는 탐욕스럽고 교활한 인물로 오랫동안 조카인 지혁의 자리를 노려왔다. 지혁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나갔지. 어린애를 데려다가. 혹시 한 박사가 남긴 것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그 애를 방패막이로 쓰는 건 비겁하지 않나? 차라리 이 숙부에게 맡기면 깔끔하게 처리할 것을. 그의 말은 걱정을 가장한 협박이었다. 권지혁의 눈빛이 순간 섬광처럼 번뜩였다. 숙부님이야말로 철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는군요. 한 박사의 죽음에 대해 혹시 아시는 거라도 있으십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곧 노련하게 웃어넘겼다. 하하, 조카 농담도. 권지혁은 더 이상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다. 내 아내에 대한 모욕은 곧 나에 대한 모욕이자 SY그룹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녀에게 불필요한 접근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자는 그게 누구든 내 손으로 직접 뿌리 뽑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같은 시각 저택의 가장 안쪽 방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거대한 철문 밖으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권지혁의 18세 아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녀는 거대한 성에 갇힌 공주가 아니라 폭풍의 눈 한가운데 던져진 재물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작은 USB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이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녀는 권지혁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역시 아버지가 경고했던 그들 중 하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을 자신의 손으로 지켜내야 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수식과 암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장난처럼 가르쳐 주었던 암호 회복 방식, 복잡한 알고리즘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18살 소녀가 아님을,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유산, 즉 비상한 두뇌가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권지혁은 이사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세상은 그가 미쳤다고 혹은 어린 여자에게 현혹되었다고 떠들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몰랐다. 18살의 그녀와 맺은 이 기이한 결혼이 그에게는 단순한 거래나 전략적 판단을 넘어선 유일한 진심이었음을. 그는 몇 년 전 한 학회에서 당돌하게 질문을 던지던 어린 소녀 한서연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박사가 죽기 전 그에게 보낸 마지막 메일. 내 딸은 단순한 아이가 아닐세. 그녀는 열쇠이자 미래야. 자네의 운명이 될지도 모르지. 권지혁은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운명이라. 그는 이 결혼이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단 하나의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의 운명이었고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운명을 지켜낼 것이었다. 설령 그 상대가 세상 전부라 할지라도. 권지혁의 저택은 유리의 성이라 불렸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현대 건축의 걸작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에게 그곳은 거대하고 차가운 수족관과 같았다. 그녀는 그 안에 갇힌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희귀한 물고기였다. 결혼 발표 후 일주일, 그녀는 이 저택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권지혁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했다. 그녀의 방은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고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지만 그 너머에는 늘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서성였다. 아침 식사는 늘 거대한 다이닝 테이블에서 홀로 이루어졌다. 권지혁은 새벽같이 회사로 향했고 서연은 자신보다 10배는 더 커 보이는 식탁에 앉아 입맛 없는 식사를 해야 했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이 아닌 노골적인 호기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 18살의 어린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고 아마도 이 기이한 결혼이 금방 끝날 것이라 여기는 듯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에 애써 무심해지려 노력했다. 대신 그녀는 이 성의 규칙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최고급 의복과 음식 그리고 가정교사까지 붙여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작 원했던 것은 자유나 정보였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모든 것은 권지혁이 제공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필터링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받고 있음을 알았다. 권지혁은 그녀를 보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두는 것인가? 그녀는 아직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진짜 적이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찾아왔다. 그날 오후 서연이 서재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USB를 만지작거리며 암호 체계를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집사가 굳은 얼굴로 누군가의 방문을 알렸다. 화성그룹의 차유라 아가씨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차유라. 서연은 그 이름을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었다. 권지혁과 가장 유력한 혼담 상대로 오르내리건 화성그룹의 외동딸이었다. 차유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흐트러짐 없는 웨이브 머리는 그녀의 자신감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서연은 아직 학생티를 벗지 못한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차유라의 입가에 경멸이 어린 조소가 스쳤다. 네가 그 애구나. 권지혁을 홀렸다는 18살짜리. 그녀는 소파에 여왕처럼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서연은 말없이 그녀를 마주보았다. 두려움을 누르고 아버지의 경고를 떠올렸다. 감정을 드러내는 자가 지는 거야. 무슨 용건이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차유라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예상 외의 반응이라는 듯했다. 용건, 네 존재 자체가 용건이지. 넌 지금 네가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은 아니?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서연이 받아쳤다. 법적으로 전 이 집의 안주인이고 권지혁 씨의 아내입니다. 아내라는 단어에 차유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아내? 웃기지도 않아. 너 같은 어린애가 뭘 안다고. 돈 때문에 이 짓을 벌인 거니? 얼마면 되겠니?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줄 수도 있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혁 씨를 망치지 말고. 차유라는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내려 했다. 그 노골적인 모욕에 서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돈이었다면 처음부터 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걱정하는 건 권지혁 씨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당신 자신 아닌가요? 차유라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서연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기 때문이었다. 빠르고 단호한 움직임이었다.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18살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다시는 제게 손대지 마세요. 차유라는 자신의 손목을 잡은 가느다란 손의 악력에 그리고 그 눈빛에 압도당해 잠시 말을 잃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인가? 허허. 박태민 부회장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삼촌의 얼굴을 하고 서 있었다. 그는 차유라와 서연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인자하게 웃었다. 아이고, 유라 아가씨도 와 있었군. 우리 새 조카 며느리 보러 온 게지. 그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며 서연의 어깨를 감싸는 듯한 신용을 했다. 차유라는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손목을 비틀어 빼냈다. 숙부님, 이 아이 보통이 아니네요. 지혁 씨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박태민은 그녀를 달랬다. 자자, 유라 아가씨, 화 푸시고. 지혁이 생각이 깊으니 다 뜻이 있겠지. 오늘은 이만 돌아가게. 내가 나중에 따로 연락하겠네. 차유라는 서연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씩씩거리며 저택을 떠났다. 이제 서재에는 서연과 박태민 단둘이 남았다. 박태민은 방금 전에 소동은 없었다는 듯 자상한 미소를 지었다. 많이 놀랐지, 서연아. 이제 나를 숙부님이라고 부르렴. 그는 자신을 권지혁과 다른 따뜻한 어른으로 포장하려 했다. 지혁이가 원래 좀 무뚝뚝하고 차갑지. 어린 네가 적응하기 힘들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이 숙부에게 말하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서연은 경계를 풀지 않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특히 박 부회장, 그 자를 조심해. 괜찮습니다, 부회장님.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었다. 박태민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더 깊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직은 내가 어렵겠지. 하지만 우린 이제 한 가족 아니냐. 그는 서재를 둘러보며 마치 제 집인 양 행동했다. 그러다 그는 서연이 보고 있던 책상 위 그녀가 미처 숨기지 못한 아버지의 연구 노트 몇 장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런, 우리 한 박사님 유품이로구나. 참 대단한 분이셨지. 그분이 남긴 연구가 프로젝트 루시드라고 했던가? 그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노골적으로 본론을 꺼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녀는 급히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 아버지가 뭘 연구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냥 유품일 뿐이에요. 그녀의 표정은 순진한 슬픔에 잠긴 소녀 그 자체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연기했다. 박태민은 그녀의 어설픈 연기를 꿰뚫어 본다고 생각했다.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역시 18살짜리 어린애, 다루기 쉽겠군. 그는 일부러 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 그랬구나. 하긴 네가 뭘 알겠니. 그저 그 유품 중에 혹시라도 USB나 이상한 장치 같은 게 있다면 아주 위험한 물건일 수 있단다. 네 아버지의 적들이 그걸 노리고 있어. 그러니 혹시 그런 게 발견되면 이 숙부에게 가장 먼저 가져와야 한다.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 알았지? 그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서연은 그 손길을 피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박태민은 자신의 손이 허공에 머문 것을 보고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보렴. 난 언제나 네 편이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재를 나갔다. 그는 자신이 어린 소녀에게 확실한 미끼를 던졌다고, 그리고 그녀가 곧 그것을 물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태민이 떠나자마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차유라의 노골적인 저기보다 박태민의 거짓된 친절이 훨씬 더 역겹고 두려웠다. 그는 아버지가 경고한 뱀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저택 안에 권지혁의 보호막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담하게 접근해왔다. 그들은 모두 그녀가 18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조종하기 쉬운 인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권지혁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집사로부터 낮에 방문객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차유라의 방문, 그리고 박태민의 방문.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지만 서재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빨랐다. 그는 서재 문을 열지 않고 복도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의 라이브 피드를 태블릿으로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서연은 방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차유라가 모욕을 퍼부었던 그 자리에, 박태민이 거짓된 위로를 건넸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지도 두려워하고 있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 입력창이 떠 있었다. 그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그녀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선명했다. 날 얕보지 마. 그는 태블릿을 껐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본 적 없는 아주 희미하고 복잡한 미소가 걸렸다. 이 18살의 소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전사였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그 차가운 성의 주인의 심장이 아주 조금 다르게 뛰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보호 혹은 감시는 철저했다. 한서연은 저택이라는 화려한 감옥 안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18살 소녀가 아니었다. 박태민과 차유라의 방문은 그녀에게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했다. 그들은 그녀를 약하고 어리며 조종하기 쉬운 존재로 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 뒤에 숨어 아버지의 유산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일과는 방 안의 작은 서재에서 이루어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단 하나의 USB와 몇 권의 낡은 연구 노트를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루시드.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인간의 신경망과 기계의 연산을 결합하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인터페이스였다. 그것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도 혹은 끔찍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세상에 내놓기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가장 복잡한 암호 체계로 봉인해 두었다. 서연은 아버지가 어릴 적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놀이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 고대 문자의 암호 체계, 소수를 이용한 패턴 인식. 아버지는 딸의 비상한 두뇌를 일찌감치 알아보고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지식을 전수했던 것이다. 그녀는 노트에 적힌 알 수 없는 기호들과 USB 속 데이터의 파편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에 설치된 보안 모니터는 저택의 모든 곳을 비추고 있었고, 그는 그중 한 화면을 서연의 방에 고정해 두었다. 처음 며칠간 그는 그녀가 그저 무언가를 끄적이는 신용을 한다고 생각했다. 18살 소녀가 SY그룹의 최고 두뇌들도 접근조차 못한 한 박사의 연구를 이해할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곧 바뀌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그녀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로그를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김 비서의 보고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한서연 양은 게임이나 쇼핑몰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MIT나 스탠포드의 공개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양자 암호학과 생체 신경망에 관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 보안 전문가가 분석해본 결과 사모님께서 사용하시는 암호 해독 방식은 기존에 알려진 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마치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지혁은 모니터 속에서 무언가에 집중한 채 입술을 깨무는 서연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이 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는 한 박사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의 딸을 보호 대상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그 유산의 정당한 계승자였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광기 어린 집중력과 천재성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거울 속 자신에게서나 보던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한 박사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그날 밤 서연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USB에 걸린 1차 암호는 아버지가 그녀의 10살 생일날 선물했던 천체 망원경으로 함께 보았던 안드로메다 은하의 좌표와 그녀의 생년월일을 조합한 것이었다. 암호가 풀리자 모니터에는 아버지의 영상 메시지가 나타났다. 서연아, 아빠다. 화면 속 아버지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아빠는 아마 네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딸아.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 기억하렴. 루시드는 빛이자 어둠이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너의 뇌 속에 있어. 아무도 믿지 마라. 특히 권지혁이라도. 영상이 끊기는 순간 청구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권지혁이라도 믿지 마라. 아버지는 그조차 경계했던 것이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등 뒤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모니터를 껐다.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들려 있었다. 밤이 늦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경계심으로 몸을 굳혔다. 무슨 용건이시죠? 권지혁은 그녀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종이들, 그녀가 방금 해독해낸 복잡한 수식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어디까지 접근했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 컴퓨터로는 무리다. 그가 단언했다. 네 아버지가 사용한 보안 시스템은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도 뚫기 어려워. 하지만 넌 해내고 있군. 서연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절 감시하셨군요.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어렸다. 권지혁은 부인하지 않았다. 널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 하지만 이젠 목적이 바뀌었지. 그는 우유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겐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해. 이 방은 적합하지 않아. 내일 아침 저택 지하에 있는 내 개인 연구실을 너에게 개방하겠다. 서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왜죠? 아버지의 기술을 가로채려고요? 그녀의 의심에 찬 눈빛에 권지혁은 처음으로 인간적인, 어쩌면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걸 원했다면 넌 지금 이 방이 아니라 SY그룹의 연구소에 감금되어 있었을 거다. 난 네 아버지를 존경했다. 그리고 난 네가 가진 가능성을 믿어보고 싶어졌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건 거래 제안이다, 한서연 씨. 넌 내 보호 아래서 네 아버지의 연구를 완성해. 그 대가로 그 기술의 통제권은 네가 갖되 SY그룹은 그 기술을 상용화할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어때? 아내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계약이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녀를 18살짜리 아이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지성을 인정하고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제안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권지혁의 자원과 보호막이 필요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 연구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은 저에게만 있어야 해요. 당신이라도 제 허락 없이는 볼 수 없어요. 받아들이지. 다음 날부터 서연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저택 지하에 거대한 연구실을 차지했다. 그곳은 한 박사의 연구실을 방불케 할 만큼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권지혁은 약속대로 그녀의 연구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필요한 자원, 서버, 데이터, 그리고 가끔은 그녀가 잠드는 것도 잊은 채 연구에 몰두할 때면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뿐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기묘한 공조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부부였지만 그보다는 비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두 명의 천재에 가까웠다. 한편 박태민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심어둔 저택의 사용인들은 서연이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권지혁이 그녀에게 개인 연구실까지 내주었다는 보고를 해왔다. 연구실, 18살짜리가 감히. 그는 분노했다. 그가 보낸 차유라의 모욕도 자신의 회유도 통하지 않았다. 권지혁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소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한 박사의 기술이 온전히 권지혁의 손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했다. 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담배를 비벼 껐다. 어린 것들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좋아. 쥐새끼가 구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구멍에 불을 지피는 수밖에.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곧 SY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지. 그 자리에 회장 부부가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게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천재 소녀의 가면을 벗겨주지. 18살짜리 어린애가 재벌가의 위선과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새로운 계략에 만족하며 차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라 아가씨, 파티 준비는 잘 되어가지?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주연이 될 차례야. S그룹 창립 기념 파티는 재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1년 중 가장 화려한 행사였다. 하지만 올해의 파티는 그 의미가 완전히 변질되어 있었다. 그것은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스캔들의 중심에 선 18세 사모님의 공식적인 첫 등장이자 그녀를 향한 시험대였다. 박태민과 차유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파티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두 사람이 은밀하게 흘린 정보들로 인해 언론은 광란에 가까운 상태였다. 18세 신데렐라, 알고 보니 SY그룹 지분 요구, 천재의 딸 혹은 교활한 사기꾼, 한서연의 두 얼굴, 권지혁 회장, 치명적 유혹에 빠졌나, 경영권 흔들. 온갖 자극적인 기사들이 연일 일면을 장식했다. 박태민은 그녀를 아버지가 남긴 기술을 빌미로 재벌 총수를 협박한 요구로 그렸고, 차유라는 그녀를 아무것도 모른 채 권지혁에게 이용당하는 순진한 희생양으로 묘사했다.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는 대중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었다. 한서연은 SY그룹 안주인의 자격이 없다. 그녀는 권지혁의 발목을 잡는 족쇄이자 재계의 웃음거리였다. 파티 당일 한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권지혁이 보낸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짙은 남색의 벨벳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성숙한 우아함을 풍겼다. 어깨를 드러낸 디자인은 가냘프면서도 당당한 쇄골 라인을 강조했고, 억지로 꾸민 화려함 대신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지성을 밝혀주는 듯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어 18살의 앳된 모습이 아닌 흔들림 없는 그녀의 눈빛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방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섰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잠시 숨을 참는 듯했다. 그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파동이 일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턱시도 차림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파트너나 보호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준비됐나? 그가 물었지만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뒤에 숨지 마. 내 옆에 서. 서연은 그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이 느껴졌다. 전 숨지 않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전 제 가치를 증명할 거예요. 권지혁은 그녀의 그 대담함에 그리고 두려움을 애써 누르고 있는 그 강인함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 소녀는 봐주세요. 자신이 처음 만났던 그 폭풍우 치던 밤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처음부터 강했을지도 모른다. 호텔 연회장 입구에 두 사람이 도착하자
수백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그들의 시야를 하얗게 만들었다.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권 회장님, 18세 아내와의 결혼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한서연 씨, 지분을 노린 정략 결혼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미성년자라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칼날이 되어 날아왔다. 권지혁은 한 손으로 서연의 허리를 감싸 자신에게 밀착시키며 다른 손으로 플래시를 막아주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냈다. 서연은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감정을 드러내는 자가 지는 거야.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는 대신 모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심지어 약간의 위험마저 서려 있었다. 그녀의 그 침착한 태도는 기자들을 순간 당황하게 만들었다. 연 회장 안은 이미 수백 명의 재계 인서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음악 소리,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러나 권지혁과 한서연이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입구의 두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경멸, 호기심, 질투, 그리고 노골적인 적이.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의 무게를 피부로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발가벗겨진 채 야수들의 콜로세움 한가운데에 던져진 것 같았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역시나 박태민 부회장이었다. 그는 인자한 삼촌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오, 우리 지혁이, 그리고 세아가 드디어 왔구나. 아이고, 서연아, 너무 긴장한 거 아니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힘들지? 괜찮다. 이 숙부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편하게 있어. 그의 말은 위로였지만 그 속내는 서연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어린애임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차유라였다. 그녀는 불꽃처럼 강렬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권지혁의 팔에 친근하게 매달리듯 다가왔다. 지혁씨, 너무 늦었잖아요. 다들 지혁씨만 기다렸는데. 어머, 이쪽은? 그녀는 마치 서연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굴었다. 아, 그 애구나.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네. 서연씨라고 했죠? 이런 파티는 처음이죠? 힘들면 저기 아이들 노는 키즈룸이라도 안내해줄까요?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연 회장 곳곳에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가 입을 열어 반박하려던 순간 권지혁이 먼저 나섰다. 그는 차유라를 바라보지 않고 그녀의 팔을 자신의 팔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다. 그리고는 서연의 허리를 감싼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내 아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연 회장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했다. 그리고 차유라 씨, 앞으로는 내 아내에게 그 애라거나 이쪽 같은 무례한 호칭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SY그룹의 안주인이자 나의 유일한 파트너니까요. 차유라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박태민의 미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그들을 무시하고 서연을 이끌고 연회장 중앙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었다. 권지혁의 공개적인 선언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는 스캔들을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정면으로 인정하고 선포했다. 드디어 파티의 하이라이트, 회장의 연설 시간이 되었다. 권지혁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 대신 마이크를 들고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단상 아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은 SY그룹의 미래를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의 최근 결정에 대해 우려하고 호기심을 갖고 심지어 비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가 연설을 이어가려 할 때 박태민과 미리 짜고 친한 기자가 무례하게 소리를 질렀다. 권 회장님, 18살 아내를 맞이한 것이 그룹의 미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은 회장님의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장내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권지혁이 어떻게 이 무례한 질문에 분노할지 숨죽여 지켜보았다. 권지혁은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실수라. 그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단상을 내려와 천천히 서연을 향해 걸어갔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를 따랐다. 그는 굳어버린 서연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은 채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18살 소녀라고 부릅니다. 저를 유혹한 사기꾼이거나 제가 이용하는 희생양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심장이 있는 곳에 가져다 댔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가와 헤드라인을 볼 때 저는 이 사람의 눈에서 SY그룹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이 나약한 소녀를 볼 때 저는 그 어떤 재계 거물보다 강인한 영혼을 봅니다. 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너무나 강렬해서 서연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세상은 18살의 그녀와의 결혼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저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림 없는 진심으로 울려 퍼졌다. 이 결혼은 나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실수가 아니라 내가 유일하게 저지른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연회장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서연의 차가운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계약이 없던 일이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던 CEO 권지혁은 온데간데 없었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존재를 세상의 모든 편견 앞에서 온몸으로 막아서며 옹호하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차가운 남자의 성에 갇힌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남자의 심장에 갇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권지영 역시 깨달았다. 그녀를 보호하려던 책임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감정이었다. 그녀는 그의 운명이었다. S그룹 창립 기념 파티는 박태민 부회장에게 완벽한 굴욕이었다. 그는 18살짜리 소녀가 재계 거물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권지혁이 그 스캔들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는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권지혁은 그 스캔들을 운명이라는 이름의 선언으로 뒤바꿔버렸고 한서연이라는 소녀는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의 시선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권지혁의 옆자리를 당당히 지켰다. 세상의 여론은 세기의 로맨스라는 반향으로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고 박태민 자신은 졸지에 어린 조카 부부의 사랑을 방해하는 악독한 숙부쯤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그의 집무실, 두꺼운 방음벽 너머로 그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부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감히 어린 계집애 하나가. 그는 씩씩거렸다. 권지혁의 그 선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서연의 지위를 SY그룹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그녀가 가진 프로젝트 루시드의 가치를 자신의 권력과 동일시하겠다는 선포였다. 이제 한서연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박태민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절박함에 몰렸을 때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드러났다. 그는 권지혁이 한서연을 유리성 안에 겹겹이 보호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 성의 주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는 권지혁의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내부자였다. 지혁이가 저 계집애의 지성에 감탄했다고? 좋아. 그럼 그 지성이 내 소나귀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보지. 그는 더 이상 회유나 협박 같은 점잖은 방법을 쓸 생각이 없었다. 그는 사냥개가 토끼를 몰듯 가장 원시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바로 납치였다.
파티 이후 권지혁과 한서연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파트너로서의 계약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날 밤 단상 아래서 그가 내뱉은 진심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모든 상호작용에 스며들었다. 권지혁의 보호는 더 이상 감시가 아니었고 서연의 수능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연기가 아니었다. 권지혁은 서연의 비상한 두뇌가 연구실 안에서만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생존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 전체를 그녀에게 브리핑했다. 이 저택의 보안은 완벽에 가까워. 하지만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 가장 취약한 건 언제나 사람이지.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수석 경호팀장에게서 기본적인 호신술과 위기 탈출 요령을 배우게 했다. 그것은 격렬한 훈련이 아니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법, 급소를 공격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상대가 널 18살 소녀라고 얕보게 만들어. 그게 네가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그는 그녀에게 시계처럼 보이는 소형 추적 장치를 채워주었다. 2번 누르면 경고, 3번 누르면 긴급 신호다. 내가 어디에 있든 널 찾아낼 거야. 박혜민의 계획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교활하고 대담했다. 그는 외부의 적을 가장하지 않았다. 그는 권지혁의 가장 바쁜 순간을 노렸다. SY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Y바이오에서 의도적인 데이터 유출 사고가 터졌다. 주가가 폭락하고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권지혁은 회장으로서 반드시 자리를 비워야 했다. 그는 새벽녘 서연의 연구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문을 잠그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믿지 마. 그의 문에는 파티 날 밤과는 또 다른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약속해요. 서연이 그를 안심시켰다. 권지혁이 저택을 떠나고 정확히 1시간 뒤 일이 벌어졌다. 저택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렸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불이 아니었다. 박태민이 심어둔 내부자가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킨 것이었다. 경호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화재 지점으로 달려간 사이 지하 연구실의 전원이 차단되었다. 서연이 작업하던 모니터가 암전되고 비상등이 켜졌다. 그리고 절대 열리지 말아야 할 티타늄으로 제작된 연구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어둠 속에 서 있던 것은 2명의 남자였다. 그들은 SY그룹의 최고 등급 경호원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들이 권지혁의 사람들이 아님을 직감했다. 사모님, 회장님 지시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저희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서연의 경계태세를 늦추지 못했다. 그녀는 권지혁의 말을 떠올렸다. 아무도 믿지 마. 회장님과의 통화를 요청합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남자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없군. 그가 다른 남자에게 눈짓했다. 그들이 다가오는 순간 서연은 책상 위에 있던 무거운 전공 서적을 집어던지며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몸을 날려 책상 밑으로 숨으며 손목의 장치를 3번 강하게 눌렀다. 훈련 받은 대로였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단서를 남기는 것에 집중했다. 남자가 그녀를 책상 밑에서 거칠게 끌어내는 순간 그녀는 연구실 테이블 모서리에 매달려 있던 권지혁이 선물했던 만년필, 그의 아버지가 물려주었다던 유일한 유품을 낚아채듯 쥐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만년필은 그가 파트너로서의 계약서에 서명할 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던 SY타워. 회의는 박태민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권지혁은 데이터 유출에 당황하기는커녕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백업 데이터와 해커의 침입 경로를 제시하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내부 감사를 통해 썩은 뿌리를 뽑아내겠다고 선언했다. 박태민이 당황하며 회의를 중단시키려던 찰나 권지혁의 손목에 있던 시계에서 미세한 진동이 울렸다. 긴급 신호, 서연이었다. 권지혁의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모든 감정이 증발한 듯한 얼굴로 회의장을 가로질러 박태민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경악했다. 네 짓이구나. 권지혁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박태민은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지혁아, 이게 무슨 짓인가? 회의 중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는 권지혁이 증거가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김 비서!
권지혁이 포효했다. 오메가 프로토콜, 지금 당장 발동해! 서펜트를 깨워! 김비서는 회장 지시라는 말과 함께 임원들을 모두 회의실에서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 오메가 프로토콜, 서펜트. 그것은 박태민조차 들어본 적 없는 암호명이었다. 권지혁이 SY그룹을 물려받은 직후부터 자신의 숙부를 포함한 내부의 적들을 감시하기 위해 비밀리에 운영해온 사설 정보팀이자 최정의 보안팀의 이름이었다. 권지혁은 박태민을 의자에 집어던졌다. 그의 눈은 분노와 그보다 더 깊은 두려움으로 이글거렸다. 넌 내 아내를 건드린 게 아니야. 내 운명을 건드린 거야. 그는 태블릿을 켰다. 저택 지하 연구실의 마지막 보안 카메라 영상이 떠올랐다. 전원이 나가기 직전 서연이 장치를 누르는 모습과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이 클로즈업되었다. 권지혁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버지가 물려준 유품, 그가 서연에게 계약의 증표로 맡겨두었던 그것.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하게 단서를 남겼다. 박태민은 그 만년필을 보고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권지혁의 영린을 건드렸다. 넌 날 이길 수 없어, 지혁아. 그 계집애는 내 손에 있어. 프로젝트 루시드를 원하지 않나? 내게서 그걸 빼앗을 순 없어. 박태민이 절박하게 외쳤다. 권지혁은 그를 경멸스럽게 바라보았다. 프로젝트 루시드, 넌 아직도 그깟 기술 따위가 목적인 줄 아는군. 그는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숙부님의 모든 불법 자금 계좌, 차명 주식, 해외 페이퍼 컴퍼니, 지금 당장 검찰과 언론에 전부 터뜨려. 그리고 서펜트 팀 위치 추적 시작해. 목표는 숙부님이 가장 아끼는 안가가 될 거다. 권지혁은 자신의 숙부가 얼마나 오만한지 잘 알았다. 그는 서연을 멀리 데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신의 소굴에 숨겼을 것이다. 권지혁은 박태민의 그 오만함을 이용해 그의 숨통을 끊을 계획이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의 심판 이전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꺼내야 할 사적인 전쟁이었다. 박태민의 비밀스러운 안가는 강원도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호숫가에 위치한 철옹성이었다. 그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신의 왕국이라 굳게 믿었다. 한서연은 그 왕국의 가장 깊숙한 방, 사방이 두꺼운 방탄 유리로 된 서재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납치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았다. 두려움에 떠는 척 18살 소녀가 보일 법한 순진한 공포를 연기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을 의자에 묶어둔 박태민의 오만한 독백을 듣고 있었다. 멍청한 거. 박태민은 최고급 위스키가 담긴 잔을 흔들며 서연을 조롱했다. 니깟 계집애가 감히 내 계획을 망칠 뻔했어. 하지만 결국 네 무덤을 네가 팠지. 지혁이는 지금쯤 회사에서 터진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을 거다. 그놈이 널 구하러 올 것 같나? 넌 그저 프로젝트 루시드를 토해내기 위한 인질일 뿐이야. 그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붙잡았다. 당장 USB의 마지막 암호를 풀어. 그럼 목숨은 살려주지. 서연은 그의 손길을 피하며 그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USB에 의존한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당신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알아요? 날 16살이라고 얕본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딸을 얕봤다는 거지. 그 순간 박태민의 안가 전체가 격렬한 진동과 함께 암흑에 휩싸였다. 정전이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인 SY타워의 컨퍼런스 홀.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주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SY 바이오 데이터 유출로 인한 주가 폭락, 그리고 회장의 부재. 권지혁 회장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태를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박태민 바의 이사들이 선동하듯 소리쳤다. 단상에는 권지혁 대신 김비서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쏟아지는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안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박태민은 비상등이 켜진 서재에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뭐야? 이놈들 당장 전력 복구해!
그가 인터컴에 소리치는 순간 서재의 방탄 유리 창밖, 폭우가 쏟아지는 호수 위로 검은 헬기 나가세요. 한 대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면 접근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지금부터 SY 검은 탑 전투복의 주주 총회를 사내들 시작하겠습니다. 서펜트 팀이었다. 박태민이 경악하는 사이 서재의 잠금 장치가 굉음과 함께 파괴되었다. 문을 뚫고 들어온 것은 그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온몸에 차가운 분노와 살기를 두른 권지혁이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박태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니놈이 어떻게 여길? 박태민이 뒷걸음질 쳤다. 권지혁은 대답 대신 가장 가까이 있던 박태민의 경호원을 일격에 쓰러뜨리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묶은 밧줄을 단검으로 끊어내며 속삭였다.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모두 끝났습니다, 숙부님. 권지혁이 피 묻은 손을 털며 일어섰다. 그는 서펜트 팀이 박태민을 제압하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정확히 오전 10시 30분. 넌 날 이길 수 없어, 지혁아. 이 안가의 보안은 완벽해. 네가 날 이겨도 SY 그룹은 무너질 거다. 주주총회는 어쩔 건데? 박태민이 발악하듯 외쳤다. 권지혁은 그를 경멸하며 웃었다. 주주총회? 지금쯤 한창 재밌는 쇼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당신의 몰락을 위한 쇼가. 그는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를 켰다. SY타워에 주주총회 생중계 화면이 나타났다. 주주총회장. 김비서가 단상에서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SY그룹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이는 가운데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권지혁이 아닌 한서연이었다. 며칠 전 그녀가 지하 연구실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고 그 지성미는 좌중을 압도했다. SY그룹 주주 여러분, 저는 한서연입니다. 영상 속 서연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은 제가 18살의 어린 나이로 권지혁 회장을 유혹해 그룹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녀는 프로젝트 루시드의 핵심 개념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양자 컴퓨팅 기반의 신경망 동기화 시스템. 그것은 SY가 향후 10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이었다. 이것이 제 아버지 한 박사님이 목숨과 맞바꾼 기술의 실체입니다. 안가에 갇힌 박태민은 모니터 속 서연의 모습에 경악했다. 저 계집애가! 그는 서연이 이미 기술을 완벽하게 해독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영상 속 서연의 표정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 위대한 기술을 훔치려 한 자,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SY 바이오의 데이터를 고의로 유출시켜 그룹을 혼란에 빠뜨린 자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박태민이 자신의 비밀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은행 기록, 그가 한 박사를 협박했던 음성 파일이 공개되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네 딸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한 박사. 박태민 자신의 목소리였다. 주주총회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박태민이 화성그룹의 차유라와 비밀리에 접촉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권지혁만 제거하면 SY와 화성그룹의 합병은 문제없습니다. 루시드는 우리가 절반씩 나누는 겁니다. 안 돼! 꺼! 당장 저걸 꺼! 안가에서 박태민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는 모니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서펜트 팀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묶은 채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다. 주주총회장 앞줄에 앉아있던 차유라는 자신의 얼굴이 스크린에 클로즈업되자 핏기 가신 얼굴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 역시 공범으로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었다. 영상 속 서연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권지혁 회장과 계약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부로 이 기술을 SY그룹의 주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공개하고 발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단, 저의 유일한 파트너인 권지혁 회장의 지휘 아래서 말입니다. 영상은 끝났다.
주주 총회장은 잠시의 당신은 침묵 후 오만함 때문에 우레와 졌어요.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그리고 터져나갔다. 아버지를 향한 제 사퇴를 외치던 진심이에요. 주주들은 이제 권지혁과 당신은 한서연을 당신의 오만함 연호했다. 때문에 졌어요. 그들에게 한서연은 더 그리고 이상 아버지를 향한 16살짜리 제 진심이에요. 스캔들 메이커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신은 그룹을 당신의 구원한 오만함 때문에 천재이자 졌어요. 진정한 안주인이었다. 그리고 안가의 모니터가 꺼졌다. 박태민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졌다. 18살, 고작 18살짜리 개지배한테.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권지혁과 한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권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이 박태민을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다. 당신은 18살에게 진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에게 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내 진심에게 진 거예요. 권지혁은 서연을 데리고 안가를 나섰다. 헬기가 두 사람을 싣고 폭풍우를 뚫고 솟아올랐다. 아래에는 검찰과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권지혁이 서펜트 팀을 통해 넘긴 증거로 박태민의 제국은 완벽하게 해체되고 있었다. 헬기 안에서 권지혁은 서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무서웠지? 그가 말했다.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댄 채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세상에서 가장 떠들썩했던 스캔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박태민의 제국이 무너진 후 몇 달간 대한민국은 SY그룹의 대대적인 개혁과 한서연이라는 천재소녀의 서사에 매료되었다. 검찰 조사를 통해 박태민이 한 박사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기 위해 수년간 그를 압박해왔으며 결정적으로 그의 죽음, 사고로 위장된 살인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태민은 자신의 모든 탐욕에 대한 대가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공범이었던 차유라와 화성그룹은 재계의 신용을 잃고 몰락의 길을 걸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18살 소녀는 이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고 그룹의 미래를 구원한 영웅이 되었다. 권지혁은 이 모든 혼란을 차가운 이성으로 정리했다. 그는 그룹 내부에 깊게 뿌리박혀 있던 박태민의 잔당들을 무자비하게 솎아냈다. SY그룹은 거대한 수술을 겪었지만 프로젝트 루시드라는 압도적인 미래가치 덕분에 주가는 오히려 폭등했다. 권지혁은 SY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변화는 외부에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서연을 보호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18년의 삶이 아닌 그녀가 가진 무한한 지성과 강인한 영혼을 바라보았다. 시간은 그들의 상처와 세상의 편견 위로 공평하게 흘러갔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한서연은 이제 20살이 되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과대학인 카이스트의 최우수 장학생이자 동시에 SY그룹의 심장부에 새로 설립된 루시드 R&D랩의 최연소 연구소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혁의 유리성에 갇힌 18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했고 세계적인 석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토론했다. 앳된 티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권지혁의 그림자 뒤에 선 아내가 아니라 그의 곁에 나란히 선 파트너였다. 권지혁 역시 변했다. 36의 그는 여전히 세상 앞에서는 냉철한 CEO였지만 서연 앞에서는 그는 유일하게 무장해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밤늦도록 연구실에서 나오지 않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묵묵히 기다렸다. 그는 복잡한 양자역학의 수식을 논하는 그녀의 빛나는 눈을 사랑했고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며 행복해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사랑했다. 그들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수족관이 아니었다. 그곳은 두 개의 태양이 서로의 궤도를 돌며 빛을 나누는 따뜻한 우주가 되어가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다시 찾아왔다. 프로젝트 루시드가 첫 번째 성과를 세상에 공개하는 날이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들의 신경망을 재연결하여 그들 스스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돕는 혁신적인 의료 기술이었다. 전 세계의 언론이 SY타월의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 단상의 주인공은 권지혁이 아닌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20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꿈이자 자신의 현실이 된 기술을 발표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질의응답 시간. 모든 질문은 기술의 혁신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한 외신 기자가 교묘하게 가시돋친 질문을 던졌다. 한서연 소장님, 소장님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2년 전 18살의 나이로 권지혁 회장과 결혼했던 그 계약 말입니다. 오늘의 이 성공이 그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이 모든 성과는 결국 SY그룹이라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보호 아래서만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교묘하게 폄하하고 그녀를 다시 18세의 신데렐라라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의도가 다분한 질문이었다. 권지혁은 객석 맨 앞줄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가 나서서 기자를 제지하려던 순간 서연이 손을 들어 그를 만류했다. 그녀는 질문한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2년 전 파티장에서 보였던 그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네, 맞습니다. 2년 전 18살의 저는 생존을 위해 권지혁 회장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잃고 세상의 모든 위협 앞에 홀로 서 있던 저에게는 그가 내민 손이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그 계약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객석의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 속에서 그녀의 눈은 오직 그만을 향해 있었다. 권지혁 회장은 저에게 방패를 주었지만 동시에 제 손에 검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호했지만 저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가능성을 믿어주었고 제가 제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기자를 바라보았다. 제가 오늘 이룬 성과가 SY그룹의 자본 없이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이 지식과 의지는 그 누구도 아닌 제 아버지와 제 자신의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계약이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이었다. 2년 전에 저는 살기 위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살의 한서연은 선언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계약의 파트너가 아니라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인생 파트너로서 그의 곁에 서겠습니다. 그것은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지난 2년간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신뢰와 그리고 사랑 때문입니다. 그 고백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그날 밤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서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재로 돌아왔다. 권지혁이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있었던 프레젠테이션이나 그녀의 폭탄 선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2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폭풍우 치던 밤에 서명했던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혼인 서약서. 그들의 시작이었던 계약서였다. 오늘 완벽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서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아까 그 말 진심이었나? 그가 물었다. 계약이 끝났다는 말,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 서연은 대답 대신 그를 바라보았다. 권지혁은 서재의 벽난로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서류 봉투를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그들의 과거를 삼켰다. 이것으로 우리의 유일한 계약은 사라졌군. 그가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서연이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권지혁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는 SY그룹의 냉철한 CEO 권지혁은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그 대신
프로젝트 루시드의 핵심 알고리즘인 이중 나선 구조를 형상화한 작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백금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지성과 영혼이 결합된 상징이었다. 한서연, 그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당신을 18살에 만났고 당신의 천재성에 감탄했고 당신의 강인함에 의지했소. 세상은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지.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나는 운명을 믿게 되었어.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이제 우리의 계약은 끝났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보호자도 CEO도 아니요. 나는 그저 당신을 사랑하는 한 남자일 뿐이요. 그가 반지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세상이 정해준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운명을 함께 시작해 주겠소. 나와 다시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진심으로. 서연은 울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완벽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권지혁 씨. 당신의 진심을 받아들일게요. 권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리고 2년 전 창립 기념 파티에서 했던 손등 키스가 아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깊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유리성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18살의 그녀와의 결혼은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유일한 진심이었고 마침내 완성된 그들의 운명이었다. 에필로그. 3년 후 봄볕이 따사로운 K아이스트 캠퍼스. 젊은 부부가 벤치에 앉아 갓 걸음마를 뗀 작은 아이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남자는 여전히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여자는 편안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그 지적인 눈빛만은 여전했다. 권지혁과 한서연, 그리고 그들의 작은 아들이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자 서연이 아닌 권지혁이 먼저 달려가 아이를 능숙하게 안아들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장 같은 CEO가 아니었다.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SY그룹의 한서연 최고 기술 책임자 CTO가 개발한 루시드 2.0이 노벨 의학상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권지혁 회장이 이끄는 SY그룹은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뉴스를 듣지 못했다. 권지혁은 아이를 안은 채 서연의 곁에 앉아 그녀의 이마에 묻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기댔다. 한때 세상을 뒤흔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완벽한 일상이 되어 그들 곁에 흐르고 있었다.